우리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없을까? 없어요. 전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6년 전 당신이 우리를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 내 사랑도 죽었어요.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우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고 또 가장 기적 같았던 며칠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혼 6년 만에 처음으로 떠난 딸과의 여행. 그런데 비행기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반지하 월세도 못 내던 초라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부기장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대기업 대표가 되어 제 앞에 있었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돈을 모아 딸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전 남편을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말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죠. 잠시 후 부기장이 그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말하기 전까지는요. 유 대표님, 곧 이륙하겠습니다. 엄마, 이 비행기 진짜 크다. 7살 난 딸 지아의 손을 잡고 기내로 들어서자 아이는 신이 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우리 모녀에겐 첫 비행기였습니다. 이혼 후 6년 만에 제 힘으로 겨우 마련할 수 있었던 첫 여행이기도 했고요. 지난 3년간 악착같이 모은 비행기 표값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여행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지하의 짐을 선반에 올려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즈니스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남자. 바로 제 전 남편 유민준이었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인 뒤 서둘러 지아를 데리고 이코노미석으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태어나서 아빠를 본 적이 없었기에 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복을 입은 부기장이 다가와 유민준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유 대표님, 곧 이륙하겠습니다. 기장님께서 최적의 항로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든 탑승권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6년 전 구청 앞에서 유민준과 갈라설 때만 해도 그는 월세도 못 내는 가난한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 앞길이나 막는 짐짝이라는 욕설을 들어야 했죠. 그날이 생생합니다. 유민준의 어머니는 그의 등 뒤에 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잘 헤어졌다. 잘 헤어졌어. 저런 복 없는 년은 곁에 더 받자. 쌀만 축내는 거야. 우리 아들은 장차 큰일을 할 몸인데 너 같은 평범한 계집애 때문에 인생 망칠 순 없지. 유민준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해방감이 더 크게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나 너와 아이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 떠나줘. 아이도 데려가. 우리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던 것처럼 살자. 저는 임신 2개월의 배를 감싸 안고 웃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남자는 이미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혼 후 저는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인터넷으로 문서 작업 아르바이트를 하며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임신 기간을 버텨냈습니다. 지아가 태어나던 날,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혼자 서류에 서명하고 혼자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만실 박텅 빈 복도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민준에 대한 소문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IT 사업으로 성공했다더라. 재벌집 딸과 결혼해서 인생이 폈다더라. 하지만 그런 소식들은 모두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지아가 3살 때 회계 자격증을 땄고 4살 때 그래픽 디자인을 배웠으며 5살 때부터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은 모두 언젠가 딸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되게 높아 보여. 이코노미석에 앉은 지아가 좌석 틈으로 비즈니스석의 유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아야, 사람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실례야. 하지만 아까 우리 보고 웃어줬는걸. 엄마, 저 아저씨 알아? 지아는 큰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비행기가 이륙했고 저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좌석 틈으로 유민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무언가 속삭였고 유민준은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 다 지난 일이야.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1시간쯤 지났을까. 지아가 꼼지락거리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비즈니스석을 지날 때 마침 유민준도 전화를 받으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마주쳤습니다. 강서윤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보다 한층 더 깊어진 목소리였습니다. 유민준 씨, 저는 사무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우리 딸인가? 그는 지아를 보며 복잡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아는 제 등 뒤로 숨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저는 지아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려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아야, 먼저 화장실 다녀올래?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지아가 화장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몸을 일으켜 유민준을 마주 보았습니다. 유 대표님, 6년 전에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와서 아는 척할 필요도 없겠네요. 유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윤아, 너는, 어머, 누구세요? 유민준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다가와 그의 팔짱을 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민준 씨. 이분은, 옛날 동창이야. 알아야, 먼저 자리에 가 있어. 금방 갈게. 유민준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서아라라는 이름의 여자는 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더니 경멸하듯 피식 웃었습니다. 민준 씨도 참 별의별 동창이 다 있네. 그녀는 명품 구두를 또각거리며 비즈니스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몸에 걸친 인터넷 쇼핑몰에서 할인할 때 산 티셔츠와 청바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아라의 옷차림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강서윤, 나는 유민준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이엔 이제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지금 아주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 부디 저와 제 딸의 삶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지아에게로 갔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지만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얼굴이 빨개. 지아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덥네.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에게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고 눈을 감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년. 모든 걸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유민준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의 첫 만남, 학생 식당 밥값도 없던 그에게 몰래 도시락을 사주자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었죠. 서윤아,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너 호강시켜 줄게. 결혼식도 반지도 없이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했던 결혼식 날. 그는 창업에 성공하면 세상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그는 돈을 아끼려 버스도 타지 않고 매일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투자자들은 떠나갔으며 결국엔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와 저를 복 없는 년, 아들 앞길 막는 사주라며 저주를 퍼부을 때 유민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는 것을.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방의 기류가 불안정하여 기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기 무섭게 비행기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엄마, 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 기도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머리 위에서 떨어졌고 조명은 깜빡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지아에게 먼저 마스크를 씌우고 그 다음에 제 마스크를 썼습니다. 엄마, 무서워. 지아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지만 제 몸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즈니스석에서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서아라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걸어오려는 유민준이 보였습니다. 승무원이 그를 막아섰지만 그는 승무원을 밀치고 이쪽으로 오려 애썼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 정확히 저와 지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공포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한번 급강하하자 기내의 비명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지아를 감싸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게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일까? 좋은 집에서 살아보지 못한 것도 유민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지아가 어른이 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10분이 지나고 기체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기장이 안심시키는 방송이 흘러나왔고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기. 이제 안 무서워. 지아는 여전히 제 옷깃을 꽉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민준이 우리 좌석 옆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유 대표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는 그가 무언가 말하려 할 때 서아라가 다가와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민준 씨, 여기서 뭐해? 아까 얼마나 위험했는데 나랑 같이 있지 않고 왜 여기까지 와? 유민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알아야. 먼저 가 있어. 내가 왜? 이 여자 대체 누구냐고. 서아라의 저기에 찬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옛날 동창이라고 했잖아. 유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동창. 동창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와? 주위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유 대표님, 두 분 어서 돌아가세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요. 강서윤, 할 말이 있어. 유민주는 끈질기게 저를 보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서아라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유민준을 끌고 비즈니스석으로 돌아가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엄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지아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지아야, 무슨 그런 말을. 근데 엄마 보는 눈빛이 되게 이상했어. 내가 아이스크림 볼 때 눈빛 같았단 말이야. 지아의 말에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졌습니다. 바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저 아저씨는 여자친구 있잖아. 근데 난 저 아줌마 싫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지아야,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고, 우린 그걸 존중해야 해. 지아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창밖 구름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딸의 천진한 옆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6년간 이 아이는 아빠라는 존재 없이 자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우리 둘만으로도 완전한 가족이라고. 하지만 오늘 운명은 제게 잔인한 장난을 쳤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하기 전 승무원이 입국 서류를 나눠주었습니다. 제가 지하의 서류를 작성해주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좌석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까 그 부기장이었습니다. 손님, 유 대표님께서 따님과 함께 비즈니스석으로 오셔서 편히 앉으시라고 하십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성의인데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 대표님께 전해주십시오. 저희는 아무 관계 아니니 이런 배려도 필요 없다고요. 부기장은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물러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저는 일부러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유민준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그 역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서윤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바빠요. 몇 분이면 돼.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아를 한 번 보고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민주는 우리를 공항 귀빈실로 데려갔습니다. 지아는 그곳에 있는 장난감에 마음을 빼앗겨 달려갔습니다. 무슨 할 말이죠?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아주 잘 지냈어요. 지아랑 저 둘이서 아주 충실하게 살고 있어요. 서윤아, 미안하다. 그가 갑자기 사과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6년 전 일, 정말 미안해. 미안해할 것 없어요. 우리가 안 맞았던 것 뿐이에요. 그때 당신은 저와 아이를 책임질 능력이 없었고, 이혼은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지금은 사업도 성공하고 좋은 짝도 만났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없어요. 유민준 씨,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당신 원망 안 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부디 다시는 저와 지아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희가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요. 유민주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지아는 내가 아빠라는 거 알아? 몰라요. 이 아이에겐 처음부터 아빠가 없었어요. 아주 먼 곳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해줬으니까요. 강서윤. 유민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에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를 데리고 귀빈실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민준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제주의 더운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예약해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아는 창밖의 야자수와 바다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지난 세월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인을 할 때 직원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강서윤 고객님, 예약하신 방이 오션뷰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간의 모든 비용은 이미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전 업그레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유민준 고객님께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고객님의 오랜 친구분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업그레이드 취소해 주시고 원래 예약했던 방으로 주세요.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직원은 제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제 요청대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카드로 방값을 결제하고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지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 좋은 방 안 써? 그건 우리 것이 아니니까. 지아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원하는 걸 얻어야 해. 다른 사람이 주는 걸 함부로 받으면 안 돼. 하지만 엄마 친구라며 엄마 친구 아니야. 지아야, 기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해야 해. 알았지? 지아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저는 발코니에 서서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민주는 왜 이러는 걸까? 미안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걸까? 6년. 우리는 이미 남남입니다. 그는 새로운 여자와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고 저는 그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저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그의 동정도 미안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엄마, 우리 언제 바다에 가? 지아의 목소리에 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 가자. 딸에게 수영복을 입히고 저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난생 처음 보는 진짜 바다에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맨발로 백사장을 뛰어다니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점차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충만한 삶. 저녁 무렵 해변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아는 제일 좋아하는 볶음밥과 주스를 시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는 왜 안 먹어? 엄마는 우리 지아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강서윤, 나야. 유민준이었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죠? 옛날 동창들한테 물어봤어.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지아에 관한 일이야. 나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 대표님, 6년 전에 그 책임 스스로 포기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그럴 자격 없어요. 서윤아, 내가 그때 잘못했어. 알아. 하지만 알면 됐어요. 다시는 저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갈 겁니다. 지아에게 당신처럼 자신을 버렸던 아빠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지아의 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6년 전 우리를 매정하게 밀어낸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겠다니.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그였습니다. 강서윤, 미안해.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어.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야겠어. 6년 전 내가 너와 아이를 책임질 능력이 없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희를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어머니가 이혼하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 협박하셨고 당시 회사는 매일 적자였어. 정말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당신의 사업과 어머니를 선택한 거군요. 유민준 씨, 변명할 필요 없어요. 저는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고 그 결과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난 후회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6년간 수없이 너희를 찾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네가 날 미워할까봐, 지아가 날 아빠로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맞아요.
당신을 미워했었죠.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유민준 씨,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저는 저의 삶을 살면 돼요. 우린 다시는 만날 일 없는 평행선처럼요. 서윤아, 그리고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지아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다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아를 데리고 아쿠아리움에 갔습니다. 형형색색의 물고기를 보며 좋아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제 기분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오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야. 딸의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천재연 폭포에 갔습니다. 엄마, 저기 가면 우리도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 물론이지. 엄마는 우리 지아가 어른이 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우리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을 때 저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유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지아의 시선을 가리며 그곳을 서둘러 떠났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말자. 그는 이제 아무도 아니야. 그날 밤 휴대폰을 켜자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해. 너희를 따라다닐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멀리서라도 지아를 보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아빠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한 번 보고 싶었어. 내가 방해가 된다면 당장 제주도를 떠날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유민준은 변했습니다. 6년 전에 그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또 유민준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강서윤, 지아랑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 아빠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어서.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의 등장은 아이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에요. 지금 지아는 아주 행복해요.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그 평화를 깨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왜 낯선 사람이야? 난 지아 아빠라고. 아니요. 당신은 아빠가 아니에요. 6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당신은 아빠가 될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유민준 씨, 정말 지아를 위한다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주세요. 아이가 자신을 버렸던 아빠의 존재를 모르게 해주세요. 그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에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돌아섰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걸까요? 만약 그때 그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세상에 만약이란 건 없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시장에서 지아에게 조개 껍데기로 만든 팔찌를 사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팔찌, 지아한테 아주 잘 어울리네. 유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아가 제일 좋아하는 돌고래 인형이 들려 있었습니다. 꼬마 아가씨, 이 선물 받아줄래? 지아는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제가 거절하려는 순간 지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하지만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물건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유민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엄마 말이 맞아. 하지만 아저씨는 네 엄마 친구인데 친구 딸한테 주는 선물은 괜찮지 않을까? 그는 제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아는 인형을 품에 안고 기뻐했고 유민주는 그런 지아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음 날 그는 우리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물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이혼하지 않고 너희를 지켰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됐을까? 만약은 없어요. 유민준 씨.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으니까요. 알아.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없을까?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다른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6년 전 당신이 우리를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 내 사랑도 죽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아라와 나는 연인 관계가 아니야. 사업 파트너일 뿐이야. 그녀가 나한테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난 받아준 적 없어. 지난 6년간 내 마음속엔 항상 너와 지아가 있었어. 유민준 씨,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죠? 과거는 변하지 않아요. 공항에 도착해서 그가 지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지아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이것이 그가 딸과 나눈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 교감일지도 모릅니다. 강서윤, 몸 조심해. 당신도요. 제가 지아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할 때 그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강서윤, 만약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꼭 나한테 연락해줘. 언제든 기다릴게.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잘 가요. 유민준 씨.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지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엄마 좋아하는 거 맞지? 동화책에 나오는 왕자님이 공주님 보는 눈빛이었어.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아야, 세상에는 좋아한다고 해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엄마는 우리 지아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엄마 혼자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저 아저씨가 같이 있어주면 안 돼? 어린 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보, 엄마는 우리 지아만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 집으로 돌아온 후 한 달쯤 지났을까? 유민준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안에는 은행 카드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카드에 5억 원이 들어 있어. 지난 몇 년간 지아를 위해 모아둔 돈이야. 네가 받지 않을 거란 거 알지만 이건 지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야. 내 딸이니까 이걸로 무언가를 요구하진 않을게. 다시는 너희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부디 지아를 위해서라도 받아줘. 5억. 그 돈이면 지아에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 끝에 카드를 반송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지아는 제 딸이고 제 능력으로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유민준에게 어떤 빚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서아라가 유치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서윤, 어디서 순진한 척이야. 민준 씨가 너랑 내 그 잡종 때문에 몇 달째 제정신이 아니라고. 주제 파악하고 그 애 데리고 멀리 꺼져버려. 안 그러면 이 바닥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테니까. 잡종이라는 말에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서아라 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딸은 당신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유민준 씨에게 관심 있으시면 직접 가서 해결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모녀를 위협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그녀는 제 강경한 태도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아라 씨가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과 관련된 누구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 해결할게.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아라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면접마다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제 뒤에서 손을 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회사를 다닐 수 없다면 내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그때부터 저는 프리랜서로 회계 대리 업무와 디자인 작업을 닥치는 대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싱글맘의 재테크,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상식 같은 콘텐츠를 꾸준히 올렸습니다. 3개월 후 제 글 하나가 유명 경제 채널에 소개되면서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광고와 협업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점차 안정되었고 저는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유민준과 서아라의 그림자는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여름 저녁, 유치원 앞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유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명준이가 아프다. 위출혈로 입원한 지 2주가 넘었어. 회사 일, 서아라 내 일, 그리고 너희 모녀 일까지. 애가 그걸 다 감당하지 못했나 보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내가 명준이 앞길을 막을까봐 내가 둘을 갈라놨지. 근데 이제 보니 다 부질없더라. 서아라, 그 아이. 우리 명준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걔 때문에 네가 직장까지 잃었다는 것도 알아. 명준이가 뒤에서 다 해결해 주려고 애썼지만 몸이 먼저 망가졌어. 그녀는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명준이가 오래전에 작성해둔 유언장 사본이야. 자기 회사 지분 30%랑 부동산 몇 개를 우리 지하 앞으로 남겨놨더구나.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면서. 너한테는 알리지도 말라고 했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명준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한 번만이라도 가봐주면 안 되겠니? 그녀는 처음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민주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요. 저는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다 들었어요. 유원장 얘기도, 서아라 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도. 서윤아, 고마워요. 지아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줘서. 하지만 그 유원장 받지 않을 거예요. 지아는 제 힘으로 키울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지아가 만나는 걸 막지는 않겠어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천천히 지아가 원할 때 당신이 아빠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아이에게 선택할 기회를 줄게요. 유민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윤아,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아를 위한 거죠. 아이는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몸부터 챙기세요. 당신 인생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건강해지세요. 당신이 정말 괜찮은 아빠가 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초여름의 밤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유민주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그저 희미한 그림자처럼 서로의 삶을 맴돌다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가장 든든한 갑옷이자 가장 따뜻한 항구인 내 딸 지아가 있으니까요. 우리 모녀의 세상은 작을지 몰라도 햇살은 가득합니다. 어떤 비바람도 막아낼 수 있고 우리만의 평범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키워내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스크립트, Rewritten for flow and engagement. The previous script is already written with a strong narrative flow for a YouTube channel. This rewrite will focus on slightly refining the language, adding more rhetorical questions for audience engagement, and adjusting pacing for a more dramatic, conversational feel, as if the narrator is truly confiding in the audience.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우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오늘은 제게 일어났던 믿기 힘든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혼 6년, 악착같이 돈을 모아 처음으로 딸 아이와 제주도 여행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반지하 월세도 겨우 내던 초라한 제 전남편은 이제 부기장이 90도로 깎듯이 인사하는 대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더군요. 엄마, 비행기 진짜 크다. 7살 딸 지아는 모든 게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모녀의 첫 비행기였죠. 이혼 후 6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겨우 마련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3박 4일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야 했을까요? 아이의 짐을 선반에 올리려는데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즈니스석 가장 앞자리, 제 전남편 유민준이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서둘러 지아의 손을 끌고 비좁은 이코노미석으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제 아빠의 얼굴도 모르니까요. 바로 그때 제복을 입은 부기장이 민준에게 다가가 깎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유 대표님, 곧 이륙하겠습니다. 편안한 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6년 전 구청 앞에서 헤어질 때만 해도 그는 실패한 창업가였습니다. 임신한 저를 앞에 두고 그의 어머니는 제게 소리쳤죠. 우리 아들 앞길 막는 복 없는 년이라고요. 그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함과 어쩌면 해방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죠. 서윤아, 미안해. 나 너랑 아이 책임질 능력 없어. 우리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 저는 배를 감싸 안고 억지로 웃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울 힘도 없었거든요. 그 후 제 삶은 전쟁 같았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컴퓨터로 부업을 하며 버텼습니다. 지아가 태어나던 날도 병원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간간히 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더라. 재벌집 딸과 결혼했다더라. 다 다른 세상 이야기였죠. 저는 오직 딸을 위해 돈을 벌고 기술을 배우고 제 삶을 일으켜 세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되게 높아 보여. 지아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아야, 사람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우리 보고 웃어줬는데. 엄마, 저 아저씨 알아?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제 마음도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엔 명품을 휘감은 젊은 여자가 앉아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게 이제 당신의 세상이구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1시간쯤 흘렀을까요? 지아와 함께 화장실을 가다가 통로에서 그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강서윤 씨, 그의 목소리는 6년의 세월만큼이나 깊어져 있었습니다. 유 대표님, 우리 딸인가? 그의 시선이 지아에게 닿자 아이는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아이를 화장실에 들여보내고 저는 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6년 전에 이미 끝난 사이입니다. 이제 와서 아는 척할 필요 없잖아요. 그때 그의 옆자리 여자가 다가와 팔짱을 끼며 저를 경멸하듯 훑어봤습니다. 민준 씨, 이분은 누구? 동창이라기엔 행색이 좀 초라한데 저는 제 몸에 걸친 할인 상품 티셔츠를 내려다봤습니다. 비참했죠. 유민준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화려한 인생 방해할 생각 없으니 제발 저와 제 딸을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악몽 같은 비행이 끝나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는데 직원이 그러더군요. 고객님, 유민준 고객님께서 오션뷰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모든 비용을 선결제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원래 예약대로 진행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낼 겁니다. 그의 동정이나 값싼 배려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딸에게 이 여행을 선물했으니까요. 그날 밤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에게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6년 전에 스스로 포기한 권리를 이제 와서 찾겠다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아를 위해서라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여행 내내 그는 그림자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차마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지아를 바라볼 뿐이었죠. 마지막 날 시장에서 그는 지아에게 커다란 돌고래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지아가 모르는 사람 물건은 받으면 안 된다고 하자 그는 아저씨는 엄마 친구야라며 제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순 없을까? 없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당신은 6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해줘. 기다릴게. 저는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그의 파트너라는 서아라가 유치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 그 잡종 때문에 민준 씨가 제정신이 아니야. 당장 꺼져. 안 그러면 이 바닥에서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녀의 저급한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지지 않고 맞섰지만 그녀의 힘은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하게 마음먹었죠. 밤낮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제 경험을 담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싱글맘의 현실 재테크 같은 제 진솔한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3개월 만에 저는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민준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위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서아라와의 사업 관계도 모두 파기하고 엄청난 위약금까지 물었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제게 유언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제 딸 지아에게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준이가 늘 미안해했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면서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주면 안 되겠니?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6년 전보다 훨씬 더 늙고 초췌해진 그가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받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지아가 만나는 걸 막지는 않을게요. 단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지아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그는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는 것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가장 소중한 딸 지아가 있고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제 자신이 있으니까요. 우리 모녀의 작은 세상은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따뜻합니다.